글로벌 뉴스를 소개하는 의신 인사이드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뭐예요? 네,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가격이 출시 이후 처음으로 금값을 넘어서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2의 금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요. 향후 2,0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넘어설 것이다라는 다양한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포브스의 기사로 함께 보시죠.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세를 최근에 나타내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 이 금값을 넘어섰다는 게 자꾸 기사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을 하는 걸까요? 일단은 최근 한 3, 4개월 동안 금값도 리바운드를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더 큰 거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비트코인이 갖고 있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익명성과 뭐 세금 감면이라든지. 일단은 시국이 좀 불안하구나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가상화폐였고 블록체인이었었는데 이게 진짜 성공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보는데요. 그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이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통화를 찍어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통화를 찍어내다 보니까 화폐에 대한 가치가 좀 하락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 온수당 금값이 이제 1,900달러까지 갔었던 건데 그게 지금 이제 떨어졌지만 떨어지긴 했지만 그때 이제 기대 인플레 높아지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이제 어떻게 부각이 됐던 거였는데요. 지금의 비트코인이 약간 그때 당시와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금값이 재부각되고 그리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총 발행량 자체가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예전에 물론 문제가 많죠. 뭐 그 어떤 해킹에 대한 어떤 그 리스크로 인해서 어떤 거래소 자체, 일본에 있는 거래소는 뭐 이렇게 폐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리스크 자체는 있지만 이것이 기술적 어떤 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것들 상당 부분 또 보완이 됐고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뭐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정식 화폐로도 뭐 사용한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관점에서 금이라든지 비트코인 이를 같이 좀 움직인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의 저희 그 직원들이 계속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중국에는 비트코인 거래소가 10군데 정도 됩니다. 워낙 투기가 뜨겁고요. 전 세계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80%가 중국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거래가 되느냐고 좀 물어봤더니 중국의 부자들이 그동안에 돈을 해외로 그 나가는 방법은 보통 그 마카오에 보면은 그 카지노에서 쓰는 그 블루칩, 옐로우칩 이런 것들을 받아다가 교환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한 부자들 같은 경우는 환치기, 지하금융시장을 통한 방법, 그리고 기업들은 수출입 송장을 조작해서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다 통제를 했대요. 자본 규제가 워낙 강화되니까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해서 투기들 수요들이 지금 상당히 급등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중국 부자들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 그리고 부동산이 지금 일선 도시를 중심으로 하락하니까 그 자금까지 지금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비트코인 거래 거의 상당 부분 다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최근에 거래량 폭증 그리고 가격 급등의 원인도 이제 그런 부분에 찾을 수 있는 게 이제 최근에 위안화 약세가 되면서 이 위안화 약세를 해지하기 위한 투자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한 가지 방법으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추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조영찬 대표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그 자본 유출입에 대한 그 상당한 정부의 통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비켜날 수 있는 방법이 비트코인이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비트코인의 거래 뭐 80~90%가 거의 이제 중국에서 일어났던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비트코인이 사실은 이제 아까는 뭐 그런 얘기고 비트코인이 이제 금값을 뛰어넘을 수 있던 제일 기본적인 배경은 이제 이런 이유들일 텐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가장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요. 이게 이제 금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그 지위를 누리는 그 특성이 몇 가지가 있어요. 금은 실물 화폐잖아요. 전 세계 어디 가도 환금이 가능해요.
그죠? 두 번째, 금은 익명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나 채권은 내 계좌에 들어가서 내 이름이 다 까지거든. 근데 금은 골드바 하나 딱 들고 가면 끝나요. 그러니까 갖고 가기도 편해. 그죠? 좀 무겁긴 하지만 골드바 하나 있으면 좋긴 하겠다. 그거 같은 갖고 다니기 좋아요. 이게 비상금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가치의 안정성이에요. 금값은 가치의 안정성이 있는 건데 비트코인을 놓고 보면 일단 황금성이 좋아요. 다음에 그 익명성이 있어요. 그죠? 가치의 안정성은 금만은 못한 것 같기는 해. 저는 최소한 금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 중에 두 가지를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금값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결과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금 대신 비트코인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면 맞는 것 같아요. 뭐 안전자산으로서 금 골드 2.0이다 막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또 최근에 얘기를 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뭐 뛰어넘을 수도 있을까요? 대체제로서? 금의 대체제로서. 근데 중국의 지금 현재 그 투자가들의 수요를 보면 거의 폭발적인 상황이에요. 중국 정부가 워낙 그러니까 전체 그 거래소에 대해서 그 관리 감독을 상당히 중시하고 이번 전인대에서도 이런 파생 상품이라든지 가상화폐에 대해서 엄격하게 위험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면 중국 내부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감지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런 분위기는 중국 정부가 통제를 해서 되는 상황이 아니고요. 투자 심리 자체가 이쪽으로 흘렀다는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그 수요들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나라라든지 일본 같은 경우는 관에 대한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금리가 낮더라도 뭐 우체국이라든지 은행에다가 항상 예금을 하는데 중국인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 그 수요들은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중국 안에 이런 파생 상품과 관련된 다양한 상품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또 포도주뿐만 아니라 뭐 골동품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마호가니 가국에서 들어가는 홍무까지도 다 이런 투기 대상이 되니까 앞으로 중국의 수요를 좀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또 미국 시장도 또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책에 나오고 있는 얘기가 미국 시장에서 드디어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한 ETF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금융상품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일반인들 누구나 다 손쉽게 투자 대상으로서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투자 상품으로서 금융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몇 차례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다른 투자 수단으로서 또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오 팀장님의 기초 자산으로 한 파생 상품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최근의 급등세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쪽 수요도 워낙 컸지만 또 인도의 화폐 개혁이 약간의 또 촉매제의 역할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결국에는 어떠한 대항하는 어떠한 해지 수단으로서의 지금까지 왔는데 이거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자신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뭐 중국 쪽 수요가 계속 있었다고 치더라도 그 금값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촉매 역할을 했던 부분이 안정이 될 거기 때문에 지속성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부정적입니다. 비트코인 외에 다른 가상화폐가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미 비트코인 말고도 몇 가지가 있는데 비트코인만큼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뭐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이라고 보는 관점이 되면 좀 나은데 이제 화폐 기능을 조금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 달러 기축에 도전을 하게 되거든요. 달러 기축에 도전할 수 있는 건 금밖에 없는데 그럼 원래 금은 달러하고 연동이 돼 있던 거니까 글로벌리 어쨌든 그거는 뭐 그전에는 스털링 파운드하고 연동이 돼 있던 거고 다 이런 건데 비트코인이 현재로서는 이제 화폐로서의 기능을 잘 하고 있고 그거를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예를 들면 한 1억 달러 미국 달러를 구한다고 해도 그걸 가방 속에 집어넣어서 지고 가려면 그건 못 지고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딱 사놓으면 몸만 가서 거기서 찾으면 되니까 갖고 갈 필요도 없죠. 금보다 훨씬 좋죠, 그런 건. 그렇긴 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뭔가 한번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게 신뢰가 떨어지면서 결국 신뢰잖아요, 결국은.
신뢰가 떨어지면은 이제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치의 안정성이 이게 담보가 될 거냐가 제일 큰 문제예요. 가치의 안정성이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인 14억이 한번 쫙 사고 그다음에 인도 인구 14억이 또 한번 12억이죠. 12억이 쫙 사고 그러다 둘이 이제 살 만큼 사서 안 사 이렇게 돼 버리면 값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가치가 그렇게 불안정하면 지금 이제 이거를 뭐 도피 수단으로 $1,000에 샀어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으로 와서 바꾸려고 보니까 $500도 안 돼.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치 안정성이 보장이 안 되면 이게 살아나기가 힘든데 투자 자산으로 가는 순간 가치 안정성이 보장이 안 되거든요. 돈하고 다르단 말이죠. 돈은 언제나 돈인데 하여튼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아직도 사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예요. 아직까지 시장은 좀 초기 단계인 것 같고요. 뭐 이제 거래소가 여러 개라서 이게 전체 시장에 대한 사이즈를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지만 대략 한 200억 달러 정도, 그래서 한 20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는. 그러니까 시장 사이즈가 그렇게 큰 거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금융 상품이 나오게 되면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투기적 그 포지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 같은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이게 원래는 뭐 금 가격을 움직이는 팩터 자체가 뭐 실질 금리라든지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요인들이었는데 이게 ETF가 나오는 순간 ETF 쪽의 수급 영향이 상당히 중요한 키 팩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국 시장에서 ETF가 상당히 또 파워가 있고 이게 실제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도 커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 비트코인이 미국 시장에서 ETF가 나와서 이게 잘 돌아갔다라고 한다면은 이게 지금 아직 초기 단계인데 이게 오히려 시장을 키울 수 있는 요소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 넘어야 될 산은 말씀하셨던 것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내가 그렇게 밝게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어둡게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뭐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곤란하니까 빨리 짧게 얘기하면 이게 돈이잖아요, 돈. 돈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 우리가 경화라고 하는 경화인가? 경화인지 아니 그거는 그 국화폐 뭐 이런 저거고 또 다른 개념이고 실물 화폐 금 은도 화폐 기능을 일부 하죠. 옛날에 은화도 만들었었으니까. 그다음에 옛날에는 소금 화폐였단 말이에요. 실물 화폐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실물적인 가치를 안 가진 화폐들이 있어요. 구리도 실물 화폐였었고 옛날에 동전이 실물 화폐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게 종이돈이거든요. 우리 보통 얘기하는. 비트코인은 종이돈이거든. 그렇잖아요. 종이돈도 아니지 보이지도 않지. 이건 전자돈이니까. 그런 거겠는데 그 실물 화폐는 그 안정적인 수요가 있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그 가치가 그게 잘 유지되고 뭐하고 하는데 이 종이돈들은 이건 투기 자산이거든. 이 자체가 투기 자산인데 이 투기 자산을 이 자체가 파생 자산이에요. 지금 없는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자산이라고. 근데 이거를 또 기초 자산으로 해서 또 파생 자산을 만들어. 얼마나 투기적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투기적인 그런 화폐는 생명이 그렇게 길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나는 하여튼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요,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겠죠. 그건 다른 분 얘기 들으시고. 네, 뭐 어쨌든 워낙 다양한 얘기를 해주셔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일단 금이랑 계속 금 가격뿐만 아니라 뭐 금의 특성이나 이렇게 금이랑 계속해서 비교가 되고 있으니까 일단 먼저 최근 트럼프 취임 이후 금 가격의 흐름이나 아니면 또 기타 구리와 같은 원자재 가격의 흐름이랑도 좀 비교해서 살펴보고 싶은데 혹시 좀 짚어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다가 막상 이제 취임 전후로 해서는 약세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의 커머디티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뭐 칠레 구리광산에서 뭐 무슨 일이 나서 뭐 일시적인 파동은 있긴 했지만 그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전체적으로 커머디티 금을 포함한 커머디티 가격은 좀 강세를 보였다. 근데 이제 3월달 넘어오면서는 그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때문에 다시 달러가 강세로 가면서 약간 좀 주춤한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금이나 이런 원자재가 지금 그 미스터 트께서 그 구두 개입, 트위터 개입을 해서 이게 그 가격이 올랐던 이유도 물론 있지만 시장 경기가 돌아선 측면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원자재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라운드를 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시장 자체도 좋아졌다? 뭐 눈높이가 어디에 가냐에 따라서 약간의 이견은 있는데 네. 확실히 바닥은 쳤다. 옛날보다는 낫다. 네, 물론 시계를 1년 전으로 보면 털없이 모자르죠 아직까지. 네. 그런데 확실히 바닥은 치고 올라온다. 다만 그 올라오는 상승세에 대해서 고민은 있지만 바닥은 친 것 같습니다. 더 가요? 더 간다고 예를 보고요. 들면 내 기억에 구리가 그 LM이께 그것도 뭐 어차피 선물은 선물이지만 LM이 3개월이 4,500원 밑으로 내려갔던 게 지금 한 6,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5,000 몇백 원 와 있죠? 5,600원 이렇게 와 있나? 뭐 5천 있죠? 초중반대일 거고요. 중반 정도 와 있는데 예. 이게 좀 더 가서 예를 들면 옛날에 한참 피크 때가 이게 10,000원이 넘었던 거잖아요. 2011년인가 그때쯤에 다시 거기까지 가느냐는 거지. 거기까지는 아니래도 한 7,000원이라도 가느냐는 거죠. 전고점을 보는 거고요. 일단 지금 상황은 한 6천대가 일단 1차 타깃인데 음. 그게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경기가 빨리 올라서 상반기 내에 도달할 가능성보다는 약간 늘리는 거죠. 이연시켜서 올해 내에 터치하는 그런 흐름. 그러니까 상승 추세는 이어가되 탄력은 하반기로 갈수록은 조금 둔화될 수 있는 들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금 가격도 물어봤던데 누구 조영찬 소장님은 금 좋아하시나? 누구 금 좋아하시는 분이 한마디 하면. 아, 저는 결혼 기념일마다 와이프에게 금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아, 금을 좋아하시는 분이구나. 한번 네, 얘기해 그래서 보시죠. 또 다른 선물보다는 그냥 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금을 선물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몇 년이 지나니까 꽤 돼요?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금값은 좀 흐름이 어때요? 금값은 일단 그 온수당 1,900달러 찍었다가 이후에 하락하는 그러니까 네. 1,050 정도, 그러니까 1,000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깨졌었죠? 그러다 지금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낙폭이 너무 큰 게 아니냐, 진폭이 너무 큰 게 아니냐. 그러니까 모두들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금 가격이 이렇게 요동칠 수 있는 거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ETF에 대한 투기적 포지션, 그 투기적 그 어떤 자금 동향의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 시작되면서 8,900달러 하던 금값이 갑자기 이제 1,900달러까지 급등했던 건데요. 그 부분이 고스란히 빠진 게 이제 최근 가격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전에 투기적으로 들어왔던 어떤 그 가격 거품은 상당 부분 좀 해소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그 메이저 업체들의 경우에는 한 온수당 그 채굴 원가가 한 900에서 한 1,000달러 정도 사이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그렇게 그 정도까지 돼요? 난 옛날에 1,100 정도 얘기 들었어요. 그게 이제 세컨 티어라든지 이제 3, 4위권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훨씬 좀 더 높고요. 세컨 티어 예. 내려가야 되고 1위권 메이저는 업체들은 한 900에서 900에서 1,000달러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가격대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완전 바닥은 아니겠지만 한 무릎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고요. 이게 뭐 캐펙스라는 게 있죠. 이게 결국 투자를 해야 2, 3년 후에 그 금을 뽑아낼 수 있는 건데 실제로 가격이 최근 몇 년 동안 급락하면서 이 그 어떤 그 광산을 개발하는 것들이 상당 부분 또 지연됐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금값이 회복되고 있으니까 다시 재개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제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부분들이 좀 금가격을 지지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중국의 따마라고 큰 대자에 큰 어머니 맞자 쓰는 따마들 같은 경우는 5월 달이면은 해외 나가서 그 투기를 합니다. 보통 중국 같은 경우는 어린애가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그 승진할 때 금을 선물하는 버릇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5월 달에 중국 같은 경우는 장기 연휴에 들어갑니다. 이때 최근 들어서 집값 떨어지고 부동산 시장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투기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엄격히 단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부자들 같은 경우는 해외 나가서 금을 이제 사가지고 들어오는데 5월 달 되면 이상하게 세계 금값이 좀 들썩들썩 한다고 그럽니다. 올해는 그 한국도 안 오고 그리고 또 일본도 가기 어렵고 그래서 아무래도 동남아라든지 뭐 유럽으로 가서 이런 금과 같은 수요들이 상당히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이런 현상들이 앞으로 세계 그 금 가격에도 큰 변동을 좀 초래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 금 수요를 이게 수요로 해서 세그멘테이션 해보면은 이 조영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체 그 소비의 절반 정도는 그 럭셔리에서 나오거든요. 기금속 수요인데요. 그 중에 뭐 한 또 상당 부분은 중국과 인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을 할 때 금으로 다 이제 치장을 한다라든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금을 선물해주거나 뭐 이렇게 치장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결과적으로 이 중국 경제나 인도 경제가 대략 6에서 7% 가량씩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그 화폐 개혁에 대한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금에 대한 수요가 좀 일시적으로 좀 줄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런 뭐 일시적인 지역적인 부분들을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금에 대한 수요는 이제 아시아 중산층이 계속 커나가고 있기 때문에
좀 탄탄하지 않겠냐 생각입니다. 네, 뭐 이렇게 비트코인부터 해서 금에 뭐 다른 원자재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이 비트코인 랠리가 일시적인 거라고 보시는지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제가 보기에는 좀 일시적인 상황이 강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과 관련된 규제를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수요가 갑작스럽게 줄을 가능성,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계속 올라갔던 이런 흐름이 당분간 좀 숨고르게 들어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단기적으로 그냥 1년 기준으로 보면 200% 정도 급등했는데요. 이게 완전한 시장이라기보다는 이제 태동하고 있는 초기 시장인 만큼 좀 변동성이 상당히 높을 걸로 보고요. 우리가 뭐 여기에 투자 대상으로서 보기보다는 일단은 좀 관심 그 리스트에 넣어두고 그냥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게는 보지 않는데 아까 오티너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이 나온다면 기회는 있을 거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뭐 좋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